내 이름은 순자예요. 올해 여든이 넘었지요. 오늘 내가 여러분 앞에서 하려는 이야기는 지난 10년 동안 내 가슴 속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그 이야기예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었던 이야기. 자식들도 모르고, 옆집 사람도 모르고, 교회 권사님도 모르는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입 밖에 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말해야만 내가 조금이라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70이 되던 해 봄이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그날 나는 거울 앞에 앉아서 흰머리를 빗으며 생각했지요. 남편이 떠난 지 12년. 자식들은 다 제 살림 차려 떠나고 나 혼자 이 큰 집에 남아 밥상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친구였지요. 사람이 그리웠어요. 따뜻한 손이 그리웠어요. 누군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소리가 그렇게도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박 선생이라고 했지요. 젊었을 때 우리 학교 옆 학교에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부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산다고 했지요. 키가 크고 말투가 점잖고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부끄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 싶으면서도 그 두근거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봄날의 두근거림이 어떻게 한 달 만에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는지, 70평생 살아온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자식들과 내 평생 모은 모든 것을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지 잠시만 더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한순간을 다시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박 선생과 나는 그해 가을에 식을 올렸어요. 식이라고 해봐야 가까운 사람 몇 명 모아놓고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은 게 다였지요. 큰아들 진우는 결혼식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작은 딸 미경이는 아예 오지 않았어요. 전화로 그러더군요. 엄마,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나는 외로움이 더 컸어요. 자식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릴 거라고 믿었지요. 결혼식 전날 밤이 떠올라요. 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죽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지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외로워서 당신을 잊은 건 아니에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저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해서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 밤에 내가 잠을 좀 더 잤더라면, 아니, 그 밤에 내가 그 사진 앞에서 결심을 다르게 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 후회를 나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밤 해요. 신혼이라고 부르기도 우스운 시간이었지만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박 선생은 아침마다 내 손에 따뜻한 차를 쥐어주었고 함께 산책을 나갔고 저녁이면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도와주었어요. 나는 생각했지요. 이제야 내 인생에도 봄이 오는구나. 늦었지만 늦지 않았구나. 하지만 그 봄은 너무 짧았어요. 너무, 너무 짧았어요. 그 한 달 동안 박 선생은 내 옛 친구들에게 인사도 하고 동네 분들에게 다정하게 굴었어요. 시장에 갈 때면 내 손을 꼭 잡고 가서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어머나 어머나 하면서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내곤 했지요. 그 시선이 좋았어요. 70 인생의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하는 그 시선을 받아보는 거였어요. 평생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아온 내가 처음으로 사랑받는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거였는지 나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박 선생의 큰아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 사람의 자식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요. 박 선생은 다들 멀리 살고 바빠서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 큰아들은 우리 집 거실에 앉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자기 집인 양 굴었어요. 냉장고를 열고 내가 아끼던 인삼주를 꺼내 마시고
텔레비전 채널을 마음대로 돌렸어요. 박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웃기만 했어요. 그 웃음이 그때부터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큰아들은 40살이 넘어 보였어요. 살이 통통하게 찐 얼굴에 손목에는 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지요.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만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나에게 인사를 할 때도 고개를 살짝 까딱했을 뿐이었어요. 며느리로서 처음 보는 어머니인데 그 정도 예의는 갖춰야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았어요. 박 선생을 봐서 첫날부터 잔소리하기는 싫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 큰아들은 자정이 넘도록 우리 집에 머물렀어요. 박 선생과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는지 안방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일부러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지요. 새 가족이 된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둘이 부자간의 정을 나누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나는 다음날 아침에 알게 됐어요. 다음날 아침, 박 선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사실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 한마디에 나는 직감했어요. 좋은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걸. 박 선생은 자기 큰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다고 했어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억 단위였지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당신 집을 담보로 잠깐만 빌리면 금방 갚을 수 있어. 나는 멍해졌어요. 결혼한 지 한 달, 단 한 달이었어요. 박 선생의 그 말투가 잊혀지지 않아요. 마치 시장에서 야채 한 단 사 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말했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 잠깐만. 금방 갚을 수 있어. 그 단어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흘러나올 수 있었을까요? 평생을 살아온 내 집을, 죽은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그 집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마지막 재산을, 한 달 만난 사람의 자식 빚을 갚는 데 쓰자는 거였어요. 나는 한참을 박 선생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동창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따뜻한 눈빛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려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잘 모르는 사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차를 끓여주던 그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 사람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달 전에 그 모습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건지 나는 분간할 수 없었어요. 나는 거절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 집은 죽은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고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마지막 재산이라고. 박 선생은 처음엔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차를 타다 주지 않았어요. 산책도 가지 않았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집안에 가득 찼지요. 처음 며칠은 박 선생이 화가 나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라고, 부부 사이에 그런 다툼은 흔한 거라고, 죽은 남편과 살 때도 한 번씩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더 정성껏 밥상을 차렸어요. 박 선생이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만들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빨래도 깨끗이 해서 다림질까지 했어요. 사랑이 식어가는 부부 사이를 다시 잇는 건 결국 살림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박 선생은 내 정성에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밥상을 마주해도 묵묵히 먹고 일어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그 사람의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우리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다들 한 번씩 와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갔어요. 어떤 날은 거실에 앉아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하셔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잖아. 이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더라? 그런 말들이 내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지요. 둘째 아들은 큰아들보다 더 무례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는 내 옷장을 열어보기도 했어요. 어머니 옷이 진짜 좋은 게 많네요. 그러면서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못 들은 척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셋째 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어요. 늘 웃는 얼굴이었거든요. 너무 환하게 웃어서 오히려 그 웃음이 무서웠어요. 그녀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내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살갑게 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손은 따뜻한데 눈은 얼음 같았어요. 나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70평생 살면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침대 옆에 누운 박 선생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창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따뜻한 눈빛은 어디로 갔는지, 아니, 처음부터 그 눈빛은 거짓이었던 건지. 어떤 밤에는 새벽에 깨어 거실로 나가보면 박 선생이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70 노인이 그렇게 컴퓨터를 잘 다루는 줄도 몰랐어요. 내가 가까이 가면 박 선생은 재빨리 화면을 닫았어요. 왜? 잠이 안 와? 그렇게 다정한 척 물었지요. 하지만 나는 그 화면에 무엇이 떠 있었는지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도대체 새벽마다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누구와 무엇을 의논하고 있었던 걸까? 그 의문이 시간이 갈수록 커졌어요. 낮에는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박 선생의 자식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쳤거든요. 어떤 날은 한꺼번에 셋이 다 왔어요. 거실에 자리 잡고 앉아서 마치 내가 손님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머니, 차 좀 끓여주세요. 셋째 딸이 그렇게 말하면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어요. 내 집인데 내가 며느리처럼 일을 해야 했어요. 그 굴욕감이라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거절하면 박 선생이 화를 낼 테니까요. 박 선생이 화를 내면 그 자식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큰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몇 번이나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했어요. 하지만 결국 걸지 못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내가 고집을 부려서 한 결혼이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자식 앞에서는 자존심이 더 세지는 법이에요. 가끔은 진우에게 그냥 안부 전화를 걸곤 했어요. 별일 없는 척, 잘 지내는 척. 진우도 어머니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진우도 그 결혼을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먼저 캐묻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별일 없다. 그게 우리 모자 사이의 대화의 전부였어요. 며느리는 가끔 안부 음식을 보내줬어요. 김치, 밑반찬 같은 것을요. 그 음식들도 결국 박 선생의 자식들이 다 먹어 치웠지만요. 며느리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큰아들이 우적우적 씹어 먹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할머니, 왜 그렇게 미련하셨어요? 진작 자식들한테 말하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 마음 이해해요. 나도 그랬을 거예요. 잠시 후에 내가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잠시 후에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결혼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박 선생이 나를 부르더니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 옆에는 큰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둘째 아들도 셋째 딸도 와 있었어요. 마치 어떤 회의 자리 같았지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소파 끝에 걸터 앉았어요. 박 선생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자식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야기를 좀 하자고. 그 사람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적이었어요. 마치 거래를 하러 온 사업가 같았어요. 거실 분위기는 정말 이상했어요. 셋이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큰아들은 가죽 가방을 옆에 놓고 있었고 그 가방 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 서류를 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건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이라는 걸. 어쩌면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니, 동창회에서 박 선생을 처음 만난 그날부터 준비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만나신 이후로 정말 행복해 하세요. 저희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한 가족이 된 만큼 재산도 함께 관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한 가족.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 가족이라니. 큰아들은 가져온 서류를 내 앞에 펼쳐 놓았어요. 무슨 위임장 같은 거였어요. 그 사람의 손가락이 어디 어디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가리키고 있었지요. 셋째 딸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가족이 함께 관리한다는 의미일 뿐이에요. 그 미소를 띤 얼굴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절대 웃고 있지 않았어요. 나는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제 재산을 제가 관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집은 제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큰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둘째 아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셋째 딸은 어머나 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박 선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그 사람이 피해자인 것처럼. 둘째 아들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지랑 결혼하셨으면 저희도 가족인 거잖아요. 어머니 자식들만 자식이고 저희는 자식이 아니에요? 그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그 사람들의 본 얼굴을 본 순간이었어요. 평소에는 살갑게 굴다가도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이렇게 돌변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박 선생이 자기 자식을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셋째 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오빠, 그렇게 말하지 마. 어머니가 놀라시잖아.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오빠가 좀 직설적이라서요. 그런데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어떻게 사세요? 저희가 함께 있어야 어머니도 안심이 되시잖아요.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만약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말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나는 그제야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날 밤 박 선생이 침실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거야? 내 자식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보라고. 나는 어이가 없었어요. 여보, 내가 무슨 잘못된 말을 했어요.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한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박 선생은 침대를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 내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동창회에서 다정하게 웃던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 밤은 정말 길었어요. 박 선생은 한참 동안 안방에 앉아 있다가 결국 거실로 나갔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그 거실에서 들리는 전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박 선생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다 되어 가는 시간에요. 누구와 그 시간에 통화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지만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선생은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그저 옷을 갖춰 입고는 집을 나갔어요. 어디 가요? 내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저녁이 다 되어서야 박 선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들어왔어요. 마치 우리 집을 점령하러 온 군대처럼요. 세 사람은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내가 차려놓은 저녁 식사를 잡수셨어요. 나는 부엌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어요. 박 선생은 자기 자식들에게 열쇠를 나눠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때나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새벽에도 들어왔어요. 한밤중에도 들어왔어요. 어떤 날은 큰아들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와서 안방에서 자고 갔어요.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나는 손님 방에서 자야 했지요. 내 집인데 손님 방에서요. 그 큰아들의 부인이라는 사람도 만났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녀는 나에게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깍듯이 굴었어요. 하지만 부엌으로 들어와서는 내가 정성껏 길러놓은 화분의 화초를 다 뽑아버렸어요. 어머니, 이런 거 키우시면 안 돼요. 집 운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구도 옮겼어요. 거실의 소파 위치를 바꾸고 안방의 침대를 다른 방으로 옮겼어요. 내가 죽은 남편과 함께 잤던 그 침대를요. 그 침대를 박 선생과 함께 쓰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그 침대에는 죽은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침대가 다른 방으로 옮겨졌어요. 마치 죽은 남편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려는 것처럼요. 그 큰아들의 부인은 내 부엌까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죽은 남편이 결혼 30주년에 사줬던 은수저 세트가 어느 날 보니 사라져 있었어요.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어머님,
그게 너무 무거워서 제가 처분했어요. 가벼운 것으로 다시 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처분이라니. 그 은수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요. 죽은 남편이 한 달 월급을 모아서 사준 거였어요.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30년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처분되어 버린 거예요. 무거우니까. 가벼운 것으로 바꿔준다니까. 나는 그날 부엌 한 구석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박 선생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내가 우는 소리도 못 듣는 척했지요. 그 며느리는 내가 입던 한복까지 마음대로 정리했어요. 죽은 남편과 결혼할 때 입었던 그 한복, 평생 함부로 입지도 않고 장롱 깊숙이 모셔두었던 그 한복을 어느 날 그녀가 끄집어내서 펼쳐놓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너무 옛날 거예요. 요즘은 이런 거 안 입어요. 박물관에 기증하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서요. 박물관에 기증. 내 평생의 추억을. 나는 그 한복을 다시 장롱 안으로 집어넣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그날부터 안방 장롱에 자물쇠를 채우기 시작했지요. 내 집안에서 내가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서글픈 일이었는지 몰라요. 냉장고는 항상 비어 있었어요. 내가 사다 놓은 음식들을 그들이 다 먹어 치웠으니까요. 내가 아끼던 그릇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어요. 결혼 예물로 받았던 금부치들도 어느 날 보니 없어져 있었어요. 박 선생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어디 둔 거 잊어버린 거 아니야 하고 핀잔을 줬어요. 나는 정말 미쳐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미친 건지 저 사람들이 미친 건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 누가 앉아 있더라고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새벽 4시예요. 내 집 부엌에서 우리 부부의 식탁 위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였어요. 손에는 내가 아끼던 도자기 잔을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요. 나는 너무 놀라서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천천히 일어나서 자기 자고 있던 방으로 돌아갔어요. 내 집인데 자기 방이라니. 그날 새벽 나는 부엌 식탁에 한참을 앉아서 죽은 남편의 사진이 있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그 사진이 있던 자리가 이제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시장에 다녀왔는데 안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잠그고 나갔는데요. 안방에 들어가 보니 누가 내 물건들을 다 헤집어 놓았더라고요. 옷장 서랍이 열려 있고 화장대 위가 어수선했어요. 박 선생을 불렀어요. 박 선생은 거실에서 천연덕스럽게 말하더군요. 큰애가 잠깐 들렀다 갔어. 뭐 좀 찾는다고. 뭘 찾았는지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큰아들이 내 안방을 헤집고 다닌 거예요. 내가 시장에 간 사이에 마치 도둑이 들어왔다 간 것처럼요. 다른 점이 있다면 도둑은 한번 들어왔다가 가지만 이 도둑들은 매일같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거였지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죽은 남편의 사진이 사라진 일이었어요. 안방 화장대 위에 늘 놓여 있던 그 사진. 결혼식 때 찍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어느 날 보니 그 사진이 없었어요. 액자도 없었어요. 박 선생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내 사진 어디 갔어요? 박 선생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그게 왜 거기 있어야 해? 죽은 사람 사진을 부부 침실에 놓는 게 말이 돼. 나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죽은 사람.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부르다니.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박 선생에게는 그저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박 선생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단 한 톨의 존중도 없었던 거예요. 3달째 되던 날,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박 선생 몰래 아침에 시장에 다녀온다고 하고 집을 나섰지요. 그런데 골목 끝에서 셋째 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 미소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했어요. 시장에 좀 가려고. 셋째 딸은 자기 차에 나를 태우고는 시장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아,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곳이 있어서요. 라고 했어요. 그 차 안에서 내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결국 도착한 곳은 어느 한적한 카페였어요.
그녀는 내 앞에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카페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었어요.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주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움이 더 무서웠어요. 셋째 딸은 내 맞은편에 앉아서 천천히 커피를 저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침묵 속에서 커피만 저었어요. 그 침묵이 칼날 같았어요. 그러다가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나를 봤어요. 그 눈빛이 평소에 그 따뜻한 척하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그 사람의 진짜 눈을 본 거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께 부탁드린 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만나신 후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만약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으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의 의미를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어요. 경고였어요. 셋째 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방에서 사진을 한 장 꺼냈어요. 그 사진을 내 앞에 놓더군요. 어머니,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사진 속의 사람은 처음 보는 노부인이었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셋째 딸은 천천히 말했어요. 이분도 저희 아버지와 잘 아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만나기 직전에 갑자기 마음이 변하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어디 계시는지도 모른대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나는 알 수 없었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사진을 보면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셋째 딸은 그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사랑하잖아요. 어머니께 좋은 일이 생기시기를 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그렇게 차가웠어요. 사람의 손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나는 그 차가운 손에서 내 손을 빼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셋째 딸의 소나귀가 보기보다 훨씬 더 강했거든요. 셋째 딸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더 이야기했어요. 자기들 가족이 얼마나 어려운지, 큰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둘째 오빠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더니 갑자기 화제를 바꿨어요. 어머니, 그런데 진우 오빠는 잘 지내시나요? 며느님이 임신 중이라고 들었는데,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임신한 건 사실이었어요. 셋째 아이를 가져서 진우 부부가 한참 들떠 있을 때였지요. 그런데 셋째 딸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나는 결혼 후로 진우 부부 이야기를 박 선생에게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누가 알려준 걸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직접 진우 부부의 일상을 살펴보고 있는 걸까? 그 생각에 등에서 식은땀이 또 흘렀어요. 셋째 딸은 천천히 일어나서 카페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녀가 돌아와서 내 어깨를 살짝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가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너무도 다정해서 한순간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방금 전까지 협박을 하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따뜻한 척, 차가운 척, 친절한 척, 무서운 척, 마치 가면을 바꿔 쓰듯이요. 이 이야기 지금까지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가슴이 답답하시지요? 나도 그때 그랬어요. 숨이 막혔어요. 잠시 후에 내가 그 카페에서 나와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들려드릴게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카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70평생 살아온 내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그날 밤, 박 선생이 잠든 사이에 나는 안방의 옷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꺼냈어요. 그 상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다행이었지요. 아직은 그들이 내 비밀 금고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상자는 죽은 남편이 만들어준 거였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여자도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곳이 있어야 해. 남편한테도 절대 보여주지 않는 곳이 있어야 해. 그러면서
그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어 줬어요. 그 안에 내가 평생 모아온 금부치와 비상금,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넣어 두었지요. 박 선생도 그 자식들도 그 상자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날 밤 나는 그 상자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죽은 남편이 마치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나는 박 선생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미용실에 좀 다녀올게요. 머리도 자르고 파마도 좀 하려고요. 박 선생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나는 미용실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큰아들 진우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셋째 딸이 또 따라올까 봐. 나는 일부러 미용실 앞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미용실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 안에서 나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다행히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나를 보더니 할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기사님.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사실은 무서워서였어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내 온몸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큰아들 진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내가 고집부려서 한 결혼이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자식 앞에 서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어요.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 한마디에 나는 그만 무너졌어요. 며느리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나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한 잔 갖다 줬어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내 옆에 앉아서 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며느리는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고 잔잔하고 깊이가 있는 사람. 진우가 며느리를 데리고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죽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진우한테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이 맞았어요. 죽은 남편의 마지막 안목이 정확했어요. 진우가 회사에서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내 이야기를 다 들은 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한 달이나 그렇게 사셨다니, 두 달이나. 진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그렁그렁했어요. 나는 또 울었어요. 미안해, 진우야. 엄마가 미안해. 진우는 그날로 변호사 친구를 불렀어요. 그 변호사 친구가 말하기를 박 선생과의 결혼이 사실은 사기 결혼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박 선생의 자식들이 빚을 잔뜩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일부러 나 같은 사람을 표적으로 삼았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동창회. 거기서부터 다 계획된 거였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내가 만났던 박 선생의 그 따뜻한 눈빛, 매일 아침 손에 쥐어주던 따뜻한 차, 함께 부르던 옛날 노래. 그 모든 것이 다 연기였단 말인가. 70평생 살아온 사람을 단 몇 달 만에 그렇게 속일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 깨달았어요. 변호사는 나에게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첫째, 즉시 이혼 소송을 하는 것. 둘째,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박 선생 측이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증거를 모으는 것. 셋째, 더 이상 위험하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것. 나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박 선생의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셋째 딸의 그 웃음을 봤을 때 이미 알았으니까요.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절대 그 집에 다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짐은 제가 가서 가져올게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그러세요. 안방 비워놓을게요. 나는 자식들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또 눈물이 났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던 자식들이 이제는 나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깊고 깊은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진우가 며느리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갔어요. 내 짐을 가지러 간 거였지요. 박 선생은 집에 없었어요. 셋째 딸도 없었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진우가 어머니 짐을 가지러 왔다고 하자 큰아들은 가소롭다는 듯이 웃었다고 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머니라고. 누가 누구한테 어머니야. 우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랑 결혼한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나 봐. 진우는 그 말을 듣고 끓어오르는 화를 참았다고 해요. 며느리가 옆에서 진우의 손을 꼭 잡아줬다고요. 두 사람은 내 옷가지와 몇 가지 귀중품만 챙겨서 그 집을 나왔어요. 큰아들은 끝까지 비웃으며 말했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가. 어차피 결국에는 다 우리 거가 될 테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며칠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요. 단 한 달 만에 시작된 지옥, 두 달 만에 깊어진 템, 그리고 세 달째 되던 그날 밤에 내가 알게 된 진실. 그 진실은 내 평생 모은 모든 것을 단순히 재산만이 아니라 내 자존심, 내 자식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인생 그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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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의 집에서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변호사가 전화를 했어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고요. 박 선생은 나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와 같은 일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부산에 사는 70대 노부인이었는데 다행히 가족들이 일찍 알아채서 결혼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노부인은 박 선생을 만난 후로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아서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했어요. 그 노부인의 가족이 진우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했어요. 박 선생과 그 자식들에 대한 정보를 더 알려주겠다고요. 알고 보니 그 부산의 노부인 이전에도 또 다른 노부인이 있었다고 해요. 대구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더 운이 나빴어요. 박 선생을 만나고 나서 가지고 있던 작은 가게를 다 잃었다고 했어요. 그분 자식들도 너무 늦게 알아차렸어요. 박 선생의 그 자식들은 그 가게를 헐값에 넘기게 만들었고 그 노부인은 화병으로 한동안 누워 계셔야 했어요. 박 선생의 자식들은 빚이 많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빚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흥청망청 쓰고는 갚을 능력이 없어지면 아버지를 이용해서 또 다른 노부인에게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박 선생은 그 자식들의 도구였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사람도 그 계획의 일부였을지 모르지요. 누가 알겠어요. 사람의 속을. 변호사가 말하기를 박 선생은 동창회 명단을 미리 입수해서 혼자 사는 노부인들을 미리 골라놓는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한 명씩 접근해서 가장 외로워 보이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봄날의 동창회, 박 선생이 우연히 그 자리에 나타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일부러 나타난 거였어요. 그것도 나를 노리고요. 동창회에 가기 전에 박 선생은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 내 자식들은 누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어요.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끓여준 미역국 한 그릇이 식탁 위에서 식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나. 70평생 살아오면서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있다고 자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 있었을까? 외로움이 사람을 이렇게 어리석게 만드는 건가? 며느리는 매일 미역국을 새로 끓여줬어요. 내가 먹지 않아도 다음날 또 새로 끓였어요. 어머님, 한 숟갈만이라도 드세요. 한 숟갈만. 그러면서 내 입에 떠넣어 줬어요. 나는 그 며느리의 마음에 미안해서 억지로 한 숟갈씩 받아 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미역국을 한 그릇 다 비웠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그 빈 그릇을 들고 한참을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해서요. 그러면서요. 자식이라는 게, 며느리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12년 동안 나 혼자 외롭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 이 자식들도 어머니 걱정에 잠을 못 잤던 거예요.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박 선생 측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쪽 변호사가 주장하기를 박 선생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고 다만 자식들 문제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더 드러났어요. 박 선생이 결혼 직후에 나 몰래 인감을 도용해서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합치면 수억 원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모셔두었던 인감, 도장 하나가 그렇게 위력이 있는 줄 나는 정말 몰랐어요. 박 선생은 신혼 첫날 밤에 이미 내 가방을 뒤졌던 거예요. 그 따뜻한 차 한 잔에 잠이 솔솔 오던 그날 밤에 어쩌면 그 차 안에 무언가 들어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의심하면 끝이 없었어요. 정말 끝이 없었어요. 대출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다 밝혀졌어요. 큰아들의 빚 갚는데, 둘째 아들의 사업 자금에, 셋째 딸의 외국 여행 경비에, 내 집을 담보로 받은 돈이 그 사람들의 호화 생활을 위해 쓰인 거였어요. 셋째 딸이 어느 명품 가방을 들고 우리 집에 왔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 가방이 사실은 내 집에서 빠져나간 돈으로 산 거였던 거예요. 그 가방을 들고 와서 내 앞에서 자랑하던 그 미소. 그게 그저 미소가 아니었어요. 비웃음이었어요. 너의 돈으로 내가 이걸 샀다는 그런 비웃음. 그걸 그때 알았다면 나는 그 가방을 빼앗아서 박살을 냈을지도 몰라요. 진우는 회사를 며칠 쉬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렸어요. 며느리는 매일같이 나에게 밥을 차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런데 작은 딸 미경이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식에 오지 않았던 그 딸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한 번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게. 진우에게 물었어요. 미경이는 잘 있니? 진우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머니, 미경이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그 애도 충격이 큰 거예요. 나는 알았어요. 미경이가 화가 난 거였어요.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매달렸는데도 내가 고집을 부려서 결혼했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미경이는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어미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박 선생의 자식들은 정말 별짓을 다 했어요. 진우의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진우의 험담을 했어요. 며느리의 친정에까지 연락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내가 박 선생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가 도망친 사기꾼이라고 떠벌렸어요. 어떤 날은 우리 집 앞에 와서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가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어디까지 못된 짓을 할 수 있는지 나는 그때 다 봤어요. 특히 셋째 딸이 무서웠어요.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진우의 회사 앞에서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진우가 퇴근하는데 셋째 딸이 다가와서 오빠, 우리 한번 이야기해요. 그랬다고 해요. 진우가 응하지 않자 그녀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요. 오빠가 우리 어머니를 빼앗아 갔어요. 우리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가셨어요. 그렇게요. 사람들이 다 진우를 이상한 눈으로 봤다고 해요. 진우가 그날 밤에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진우를 진정시키면서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자식이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나는 그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박 선생이 직접 진우에게 전화를 한 일이었어요. 박 선생은 진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네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우리 가족을 오해하고 있는 거야. 다시 돌려보내주게. 내가 잘 보살펴줄게. 치매. 그 한마디에 진우는 분노가 폭발했다고 해요. 며느리가 옆에서 말리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정도였다고요. 그날 저녁, 진우는 나에게 와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좀 더 이해해 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 외로운 거 알면서도 아버지 자리를 누가 채우는 게 싫어서 제가 너무 차갑게 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외로워하셨던 거예요. 다 제 잘못이에요. 나는 그 자식의 손을 잡고 또 울었어요. 무슨 말이냐고. 다 엄마가 잘못한 거지. 엄마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지. 진우는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어머니께 더 자주 찾아왔어야 했는데 회사 일이 바쁘다고, 애들이 어리다고 그런 핑계로 어머니를 혼자 두었어요. 어머니가 외로워서 그런 결정을 하실 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서 큰절을 했어요. 거실 마룻바닥에 이마를 대고요. 마흔이 넘은 자식이 70 노모에게 큰절을 하는 거였어요. 나는 그 자식을 일으켜 세우면서 또 흐느꼈어요. 진우야, 그러지 마. 엄마가 더 미안해. 평생을 함께 살자고 했던 너의 아버지를 너무 빨리 잊었던 그게 엄마의 잘못이야. 그렇게 우리 모자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소송은 길어졌어요. 1년이 가까이 걸렸지요. 그 사이에 내 머리는 더 하얘졌고 살은 10kg이 빠졌어요. 옛날 사진 속의 내 모습과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버텼어요. 진우와 며느리가 곁에 있어줬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났어요. 박 선생과의 결혼은 무효. 그 사람이 도용해서 받은 대출은 무효. 우리 집은 다시 내 명의로 돌아왔어요. 판결이 나기 전 마지막 재판 때의 일이에요. 법정에 박 선생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나를 한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사정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 사람을 똑바로 마주보자 그 눈빛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증오로 변했어요. 한때는 매일 아침 다정하게 나를 바라보던 그 눈이 이제는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거였어요. 그 변화를 보면서 나는 알았어요. 처음부터 다 거짓이었다는 걸.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걸. 판결이 나던 날, 법원 앞에서 나는 진우와 며느리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70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잠시 후에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들려드릴게요. 판결이 났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일지도 몰라요. 조금만 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판결이 난 지 한 달 후였어요. 어느 날 저녁 진우의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박 선생이었어요. 혼자였지요. 자식들 없이 혼자서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진우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박 선생이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진우를 말렸어요. 결국 진우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박 선생을 거실로 들이지는 않고 현관에 세워둔 채로요. 박 선생은 머리가 더 하얘져 있었어요. 옷도 꾀죄죄했고 얼굴은 춤쑥했어요. 한 달 전 법정에서 봤을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은 진우를 보면서 말했어요. 자네 어머니 한 번만 만나게 해주게. 정말 마지막으로. 진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다시는 저희 어머니 근처에 오지 마세요. 그때 내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박 선생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박 선생은 나를 보더니 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흐느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자식들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 한 번만 용서해주게. 나는 그 사람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내가 다정하게 손을 잡아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함께 산책을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또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이 한 짓이 무엇인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지옥을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노리고 온 것인지,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었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막 선생님, 우리 둘 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서로 평안하게 갑시다. 용서한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에일은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그저 이제는 서로의 길을 가요. 박 선생은 그 자리에서 더 흐느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그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게 박 선생과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몇 달 후에 들었어요. 박 선생이 어느 요양원에서 혼자 지낸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자식들은 빚 때문에 다 흩어졌다고 했어요. 큰아들은 외국으로 도망쳤고
둘째 아들은 어느 시골로 들어갔고, 그렇게 무섭게 웃던 셋째 딸은 어느 절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사람의 삶이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진우의 집에서 두 달을 더 머문 후에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혼자가 되었지요. 하지만 예전의 그 외로움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진우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미경이도 1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왔어요. 미경이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나를 안고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매정했어. 나는 그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다 엄마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야. 미경아, 미안하다. 그날 미경이는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갔어요. 어릴 적 미경이의 방, 시집간 후로 늘 비어 있던 그 방에서 다음날 아침 미경이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던 그 미역국이요. 미경이는 어릴 때부터 손이 야물어서 미역국 하나는 정말 잘 끓였어요. 그 미역국 한 그릇을 마주하고 앉아서 우리 모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어요. 미경이는 그러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내가 화가 났던 건 엄마가 재혼한 것 때문이 아니었어. 아빠를 잊은 것 같아서 화가 났던 게 아니야. 엄마가 아빠 돌아가신 후로 너무 외롭게 사시는 게 마음이 아팠는데 내가 자주 찾아뵙지를 못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 사람을 만난 거잖아. 다 내 탓 같아서. 그래서 내가 더 화가 났어. 엄마한테가 아니라 나한테. 나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어요. 자식의 마음이라는 게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도 부모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자식도 부모에게 미안해 한다는 걸. 우리 부모들은 늘 자식 걱정만 하지만, 사실 자식들도 부모를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미경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왔어요. 진우는 한 달에 두 번. 손주들은 방학마다 우리 집에 다시 사람 소리가 났어요. 텔레비전 소리 말고 진짜 사람 소리가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며느리가 부엌에서 흥얼거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내 인생을 다시 채워줬어요. 가끔, 정말 가끔 박 선생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도 지금쯤 그 요양원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들으며 혼자 있겠지 하고, 그러면 마음이 또 짠해지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어느 한순간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좋아했던 적이 있었을까? 그건 영원히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거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요. 평생 똑똑하게 살아온 사람도 외로움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나는 운이 좋았어요. 자식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자식들이 나를 구해줬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있다면 자주 찾아뵈세요. 전화 한 통이라도, 짧은 방문 한 번이라도. 그게 그 어르신을 어떤 위험에서 구해낼지 몰라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신이 혼자라면 외로움이 사람을 보내올 때 그 사람을 너무 빨리 믿지 마세요. 외로움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올해로 내가 80이 넘었어요. 박 선생을 만난 그 봄으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머리는 완전히 하얘졌고, 다리는 점점 약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요. 자식들이 곁에 있고,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가끔 옛 친구들을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고,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이에요. 진짜 봄이에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입 밖에 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짧지만 또 길어요.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 결정을 해야 해요. 누구를 믿을지, 누구를 사랑할지, 누구를 떠나보낼지. 그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단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놓지 마세요. 진짜 가족, 진짜 친구. 그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해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도 꼭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는 내가 오늘 미처 다 하지 못한 또 다른 인생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보다 더 놀라울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순자 할머니가 여러분께 깊이 인사드려요. 내 나이 69 그해 가을. 43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쩜 저렇게 무덤덤할까? 사이가 안 좋았나 봐. 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내가 그날 검은 상복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그날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 말고 다른 감정. 그건 안도감이었습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이 내 것이 된 것 같은 느낌. 이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그 사람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술 취해 들어오는 발소리에 가슴이 철렁할 일도 없고 시댁 식구들 눈치 볼 일도 없다는 그 가벼움. 부끄럽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안하게 사세요. 아버님 없으니까 어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마흔에 시집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주는 말을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 며느리의 미소가 얼마나 따뜻해 보였는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게 어떤 미소였는지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나는 46평짜리 우리 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 강남에 있는 아파트, 시골 땅, 그리고 통장에 들어있는 돈까지 다 내 것이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고,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며느리는 살갑고, 손주들도 예쁘고, 이제 나는 자유로운 새가 된 줄 알았습니다. 이른을 앞두고 얻은 자유. 얼마나 달콤한 단어인지 그땐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 밤 이후로 제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라고 믿었던 그 단어가 어떻게 지옥의 다른 이름이었는지, 혹시 여러분 중에도 늦은 나이에 혼자가 되신 분, 자식들만 믿고 살아온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제가 깨달은 한 가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지 정확히 49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49제를 마치고 절에서 내려오는 길에 아들이 운전대를 잡고 며느리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지요. 차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백미러로 나를 한번 보더니 헛기침을 하더군요.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한마디에 나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그 큰 집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살면 어떨까요? 나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43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내 인생을 생각하면 며느리가 나를 모시겠다는 그 말은 기적 같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니?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차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어머니께 늘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저희 결혼하고 15년 동안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정말 어머니를 우리가 모셔야겠다 결심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메마른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차창 밖을 보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은 운전을 하면서도 가끔씩 백미러로 나를 보더군요. 그 눈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정말로요. 그때 그 눈빛이 진짜 무엇이었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또 한 번 무너지게 됩니다. 그날부터 나는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6평 아파트를 팔자고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같이 살 거니까 그 돈으로 더 좋은 집을 사면 어떻겠냐고. 나는 망설였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내가 평생을 일군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 돈으로 우리가 더 넓은 집 사서 같이 살면 손주들도 할머니랑 더 자주 볼 수 있고요.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는 과정도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해줬습니다. 부동산을 데려오는 일, 가격을 흥정하는 일,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나는 그저 도장만 찍으면 됐지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그 말이 어찌나 든든했는지요. 평생 살림만 하면서 살아온 내가 부동산 거래 같은 걸 알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런 일은 다 남편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며느리한테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지요. 아파트가 팔린 돈은 12억이 넘었습니다. 그중 7억을 새 집 사는데 보태기로 했지요. 며느리가 알아봐둔 집은 분당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한 층은 아들 부부가, 한 층은 내가 쓰는 구조. 며느리는 어머니 방을 제일 햇볕 잘 드는 곳으로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또 마음이 녹았지요. 남은 5억은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며느리가 또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며느리 이름으로 잠깐 맡겨두세요. 어머니 명의로 두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나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던 내가 세금이니 명의니 하는 걸 알 리가 없었지요. 아들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아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나는 도장을 또 찍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5억이 넘어갔지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줬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정말 한 식구네요. 그 갈비찜이 어찌나 달콤하던지 나는 또 속았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만드는 갈비찜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15년 동안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며느리는 늘 그 갈비찜을 해왔지요. 그런데 그날의 갈비찜은 유난히 더 정성스러웠습니다. 무도 동그랗게 잘 깎아져 있고 양념도 적당히 배어 있고 고기도 부드럽게 잘 익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 점을 더 집었지요.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이 한 식구로서 함께한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이사 들어간 첫 일주일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고 따라다녔고 며느리는 아침마다 내 방문을 두드려 어머니 식사하세요 하고 불렀습니다. 아들도 퇴근하면 내 방에 들러서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하고 물었지요. 나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자랑까지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살가운지 몰라. 내가 복이 많지.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정말로요. 이사 들어간 첫 주말에는 며느리가 큰 가족 모임까지 열어줬습니다. 사돈댁 식구들, 며느리의 친구 부부,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몇 명까지 초대해서요. 거실에 큰 상을 차리고 며느리가 직접 한정식을 만들었지요. 오늘은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환영잔치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어머니이세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잘 모실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사돈댁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시면서 그러시더군요. 사부인 며느리 잘 두셨네요. 정아가 시어머니 효도하는 게 어디 흔한 일인가요? 나는 그날 내가 받은 박수 소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연극의 마지막 장면인 줄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 행복이 정확히 보름을 못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평소처럼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등을 돌리고 있다가 인기척에 돌아봤지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 어머니, 좀 늦으셨네요. 아침은 이미 다 치웠는데요. 차가운 목소리.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에는 7시에 깨워주던 며느리가 그날은 깨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치워버린 겁니다. 어, 그랬구나. 미안해. 정아야. 내가 사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사과하는 게 이상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땐 내가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대답도 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나는 그날 아침을 굶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볼 용기도 없었어요. 내 집인데, 내 부엌인데,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때도, 저녁 때도, 며느리는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살금살금 부엌으로 내려갔지요. 도둑처럼요. 내 집 부엌인데 도둑처럼 냉장고를 열어보니 음식이 가득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그날 점심 김치찌개, 저녁 갈치구이. 그런데 거기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나는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릇을 씻으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부엌에 나타났지요. 며느리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한마디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선이 어찌나 매서웠던지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라면 국물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43년 동안 다른 사람들 밥상을 차렸던 내가 내 집 부엌에서 라면을 훔쳐 먹는 사람이 되어 있다니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옛날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시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그릇에 손도 대면 안 된다고요. 시어머니 밥, 시어머니 반찬, 시어머니 김치까지 다 따로 보관하셨지요. 40년 전의 그 일이 지금 내 차례가 되어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그때의 시어머니 자리에 며느리가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인생이 참 이상한 거예요. 시대가 변했는데 사람 마음의 차가움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내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식사 시간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거실에 나가면 며느리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아들은 야근이 많아졌다며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도 자기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손주들마저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 부르는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분위기를 읽는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한 번은 손녀딸이 내 방으로 들어와서 그러더군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지 말랬어. 5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작은 입에서요. 나는 손녀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손녀가 머뭇거리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서웠던 거지요. 그래, 손녀야. 알겠다. 그러면 할머니 방에 안 들어와도 돼. 할머니가 거실로 나갈게.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손녀의 작은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1시간 동안 천장을 보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결심하고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아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요즘 분위기가? 며느리는 내 말을 자르더군요. 어머니, 제가 직장 다니면서 살림하느라 힘들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말투가 어찌나 차갑던지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와주려고 했지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손주들 간식도 챙겨주려고.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어머니, 제 방 청소는 제가 알아서 해요. 들어오지 마세요. 어머니, 손주들 간식은 제가 다 정해놨어요. 마음대로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빨래는 분리해서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섞어 놓으셔서 한 번 더 빨았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돈을 보탠 그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아들한테 말해볼까 했지만 아들은 항상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엄마, 정아가 힘들어해요. 좀 참아주세요. 그 말 한마디면 나는 또 입을 다물었지요. 처음으로 그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모임을 가졌지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내 방까지 들렸습니다.
나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그러더군요. 어머니, 오늘 친구들 오는데 어머니는 방에 좀 계셔 주세요. 친구들이 어머니 보면 신경 쓰여요. 내 집 거실에서 며느리 친구들이 모임을 하는 동안 나는 내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그쪽 사람들이 가버려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지요. 그 5시간이 어찌나 길던지요. 친구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내가 방에서 나왔을 때 며느리는 거실에서 케이크 부스러기를 치우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는 거기 없는 사람처럼요. 2달이 지났을 때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손녀딸의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나는 며칠 전부터 손녀 선물을 준비했지요. 백화점에 가서 예쁜 원피스를 사고 케이크 가게에 미리 주문도 해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저녁에 돌아와서 보니 손녀가 새 원피스를 입고 있더군요. 며느리가 사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도 이미 다른 걸로 준비해 놨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거기에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시어머니가 손녀 생일에 안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나는 그날 밤 내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43년을 살면서 내가 그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적어도 누군가가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비록 술을 마시고 큰 소리를 쳤어도 적어도 내 존재는 알아줬는데 지금 나는 내 아들 집에서 손녀의 생일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산 원피스와 케이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원피스는 백화점에서 산 거라 환불도 어려웠고 케이크는 이미 받아둔 거라 먹어야 했지요. 나는 그 케이크를 내 방으로 가져와서 혼자 한 조각을 잘랐습니다. 손녀 이름이 쓰여 있는 그 케이크를요. 한 입을 떴는데 단맛이 아니라 쓴맛이 났습니다. 내 평생 그렇게 쓴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그 케이크 한 조각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지요. 며느리가 들을까봐 변기물을 자꾸 내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를 감추려고요. 그리고 새벽 2시쯤 내가 침대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을 봤습니다. 손녀가 5살이 되기 전날 내가 손녀한테 보낸 영상 메시지가 있었지요. 할머니 손녀, 내일 5살 생일이지? 할머니가 예쁜 선물 준비했어. 내일 봐. 할머니가 사랑해.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 영상 속의 내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분당으로 이사 온 지 1달이 채 안 됐을 때라서요. 그때만 해도 나는 내가 평생을 함께할 가족과 같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다가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누웠습니다. 손녀가 내 사랑을 모를 거라는 생각. 그게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손녀가 자기 엄마한테 어떤 말을 들으면서 자랄지 그게 더 무섭더군요. 할머니가 정신이 이상하시단다. 할머니가 우리한테 못된 짓을 하셨단다. 그런 말을 듣고 자라면 손녀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될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주고도 결국 외톨이가 된 그런 경험.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잠시만 더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겁니다. 3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며느리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요. 며느리의 목소리. 엄마,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 돈은 이미 내 이름으로 다 옮겨놨어. 오빠? 오빠는 몰라.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만 좀 참으면 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을 짚고 서 있었지요. 며느리가 말하는 엄마는 내가 아니라 자기 친정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내 아들이었지요. 내 아들도 모르는 며느리만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명의도 곧 내 단독으로 바꿀 거야. 어머니가 노망 들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노망.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정신을 잃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처분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그런데 아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며느리한테 푹 빠져 있는 그 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면 어떡하지? 그날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에 내 인생을 적기 시작했지요. 22살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구박, 남편이 술 취해 들어와서 던졌던 물건들, 사남매 중 셋을 잃고 마흔에 겨우 얻은 늦둥이, 그 아들 키우려고 새벽 시장에서 김밥 싸서 팔던 시절, 아들 대학 보내려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시간들, 그게 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그 종이를 다 채우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종이를 다시 찢어버렸지요. 누가 볼까 봐서요. 며느리한테 약점이라도 잡힐까 봐서요. 내 인생이 적힌 그 종이를 변기물에 흘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정확히는 자기들이 먹다 남긴 아침을 먹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지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 모임 있으세요? 저녁 늦게 들어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나간 후 나는 천천히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까운 은행에 갔습니다. 내 명의로 된 통장이 하나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직원은 검색을 하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활성 계좌가 없습니다. 모든 통장이 정지되어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 명의로 된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비상금까지 모조리 사라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 명의로 옮겨져 있었던 거지요. 은행 직원이 나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묻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았지만 차마 묻지를 않더군요. 나도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서요. 일은 가까운 노인이 자기 통장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는 게요. 그래서 나는 그저 고맙습니다 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직원이 등 뒤에서 어르신 천천히 가세요 하고 외쳤지요.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인사 한마디에 굶주려 있었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자리에, 어머니라는 자리에 다 빼앗기고 나서 나는 결국 길거리에서 만난 은행 직원의 한마디에 마음이 풀려가는 노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은행에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남편이 평생 일해서 번 돈, 그게 다 어디로 갔는가? 내 손에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길거리 벤치에 앉아서 나는 오랫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발 앞에 와서 모이를 쪼아도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요. 받았더니 어디서 들어본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순자 어머님 되시나요? 전화를 건 사람은 옛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내가 젊을 적 같은 동네에서 살던 영자 언니의 딸. 영자 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딸이 이제 변호사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나는 벤치에서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른 가까운 노인이 누가 볼까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지요. 미경이가 어떻게 내 이야기를 알게 됐는지 나중에 들으니까 이렇더군요.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했던 그 통화, 며느리가 살갑다고 분당으로 이사 간다고 자랑했던 그 통화를 친구가 자기 딸한테 얘기했답니다. 그 친구의 딸이 미경이랑 같은 로펌에 다녔고 우연한 자리에서 미경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지요. 어머님,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님 얘기 자주 하셨어요. 순자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라고요. 미경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영자 언니가 떠올랐습니다. 영자 언니. 내가 시집 와서 가장 힘들었을 때 부엌 뒤편에서 나를 안아주던 그 언니. 40년 만에 영자 언니가 자기 딸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 변호사 아이의 이름은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이는 나를 자기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주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줬지요. 나는 처음에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며느리 험담을 하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자책감, 자식 잘못 키운 어미라는 죄책감. 그런데 미경이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 한마디에 나는 둑이 무너지듯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결혼하고 43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서름, 남편의 폭언, 자식 키우면서 한 번도 내 것이라 부른 적 없는 인생.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 잠깐 느꼈던 안도감. 그게 죄책감이 되어 다시 돌아온 이야기. 며느리한테 모든 걸 넘긴 이야기. 그리고 어제 들은 그 통화 내용까지. 미경이는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한숨을 쉬면서요. 미경이는 2시간 동안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차를 3번 새로 내려줬지요. 따뜻한 보리차를요. 내가 시집와서 가장 좋아하던 그 보리차. 사돈댁에서는 매번 비싼 녹차만 내줬는데 영자 언니네 집에서는 늘 보리차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우리 엄마가 어머님 오시면 늘 내주던 차잖아요. 미경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또 울었습니다. 영자 언니가 살아 있었더라면, 영자 언니가 아직 우리 동네에 있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흘러가지는 않았을 텐데요. 외로움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미 명의가 다 넘어간 상태라 되찾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어머님이 강하게 마음만 먹으시면요. 나는 미경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그제야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니, 미경아? 미경이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첫째, 며느리에게 송금했던 돈은 증여가 아니라 명예 신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황과 약속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 셋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노망 들기를 기다린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어머니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할 의도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는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막했습니다. 증거가 어딨단 말인가. 며느리는 항상 영리하게 행동했는데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이 보낸 문자나 카톡 또는 통화 녹음 같은 거 없으세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봤습니다. 며느리와 주고받은 카톡이 몇 개 있었지요. 그중에는 며느리가 어머니, 돈은 제가 관리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해요. 어머니 노후도 제가 책임질게요. 라고 보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미경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미경이는 내 핸드폰을 받아서 카톡 메시지 전부를 자기 컴퓨터로 백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알려줬지요. 어머님, 앞으로 며느리분과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한국에서는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는 녹음해도 합법이에요. 나는 미경이에게서 녹음 방법을 배웠습니다. 핸드폰에 어디를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는지, 어떻게 저장되는지, 평생 핸드폰으로 전화 받는 것만 알았던 내가 그날 처음으로 녹음 버튼을 눌러봤지요. 어머님, 잘 하실 수 있어요. 천천히 연습하시면 돼요. 미경이가 그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이른이 다 된 시어머니가 새로 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처럼 핸드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내 인생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그 순간에는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곧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나올 거예요. 며느리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리고 내 아들이 정말 몰랐는지 그 진실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차갑게 인사하더군요.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지요. 며느리에게서 더 많은 증거를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나는 더 약해 보여야 한다. 그날부터 나는 일부러 어수룩하게 행동했습니다. 가스불을 끄는 걸 잊어버린 척, 약 먹는 시간을 놓친 척,
며느리한테 같은 질문을 두 번, 세 번 묻는 척 연기를 하는 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일부러 정신이 흐릿한 척을 해야 하니까요. 내가 평생 똑똑한 사람으로 살아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가스불 끄는 걸 잊거나 약 먹는 시간을 놓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척을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어머니, 또 가스 안 끄셨죠? 큰일 나요. 며느리가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마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연기에 속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며느리는 내가 진짜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지요. 며느리가 내 연기에 속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좀 이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찍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요. 며느리는 나를 치매로 몰아서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신이 멀쩡해도 법적으로는 며느리가 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미 미경이한테 정신감정을 받아두었다는 걸. 그게 며칠 후 일어날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걸. 정신감정을 받으러 간 날도 기억납니다. 미경이가 같이 갔지요. 큰 병원의 정신과였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정신과에 가본 거예요. 평생 그런 곳은 미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더군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그림을 보고 설명하라고도 했고 숫자를 거꾸로 세라고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검사를 받았지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어르신, 인지 기능에 아무 이상이 없으세요. 오히려 또래보다 더 또렷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한참을 웃었지요. 이른이 다 된 노인이 며느리한테 치매라고 몰리고 있는데 의사는 내가 또래보다 더 또렷하다고 한 거예요. 인생이 참 우스웠습니다. 한 주가 지났을 때 며느리가 또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가까이서 들었지요. 엄마, 시어머니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곧 후견인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분당집도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시골 땅도 다 정리할 수 있어. 오빠? 오빠는 사실 오빠도 좀 그래. 자기 엄만데 너무 무관심해.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나는 그 말에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무관심한 게 사실이라면 그건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으니까요. 그 통화 내용은 미경이가 알려준 대로 핸드폰 녹음 기능으로 다 녹음했습니다. 화장실 변기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로요. 핸드폰을 어떻게 숨겼는지 며느리는 몰랐겠지요. 녹음된 파일을 들어보니까 며느리 목소리가 어찌나 또렷한지, 그 목소리 안에서 며느리가 내 모든 자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어떤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지까지 다 나왔습니다. 친정 동생한테 분당집 절반을 주기로 했다는 것까지요. 내 집을, 내가 평생 일군 그 집을 며느리는 이미 자기 친정 식구들끼리 나눠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민호야, 잠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아들은 귀찮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또 뭐예요? 정아랑 또 뭐 있으셨어요? 그 한마디로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항상 며느리 편에 서기로 결심한 상태였다는 걸.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가 예민하셔서, 엄마가 외로워서, 엄마가 정아를 안 좋아해서 이런 말로 흘려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래도 나는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너 혹시 정아가 엄마 돈으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아들의 얼굴이 한순간 굳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평소 표정으로 돌아왔지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정아는 엄마 노후를 위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짧은 굳음, 그게 나에게는 모든 답이었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였습니다. 내가 47년 전, 그러니까 22살 때 시집을 와서 40이 되어서야 겨우 낳은 그 늦둥이 아들, 사남매 중 3명을 유산하고 마지막에 기적처럼 얻은 아들, 그 아들이 며느리와 한편이 되어
자기 어미를 노망난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들리지 않게. 아들이 어렸을 때 나는 늘 그 애를 보면서 내 인생의 보람이라고 말했습니다. 7살 때 아들이 학교에서 1등을 했다고 상장을 가져왔을 때 나는 그 상장을 액자에 넣어서 안방에 걸어뒀어요. 중학교 때 아들이 친구들과 다투고 와서 울었을 때 나는 밤새도록 아들을 안아주면서 엄마가 옆에 있다 했지요. 대학 입학식 날 아들이 검은 학사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을 때 나는 그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이 신부와 손을 잡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펑펑 울었지요. 내가 키운 아들이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그 순간.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나를 노망난 노인으로 만들기 위해 며느리와 한편이 되어 있다니 마음의 어느 한 부분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미워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그 어중간한 자리에 내가 서 있었던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 것 같아서 나는 일어나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는 그 앨범, 첫 돌사진, 100일 사진, 유치원 졸업 사진. 사진 속의 아들은 늘 웃고 있었지요. 그 동그란 얼굴, 그 빛나는 눈. 그 사진들을 보면서 나는 한 가지 물음을 계속 던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며느리를 잘못 본 걸까? 그것도 아니면 그저 자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였을까? 옛말에 품에 있을 때 자식이지, 다 크면 남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이 그날 밤에 처음으로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 무심코 들었던 그 말이 이른이 다 되어서야 진짜 뜻이 보이더군요. 1시간 정도 앨범을 보다가 나는 그 앨범을 다시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너무 아팠거든요. 다음 날 미경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이번에는 내가 핸드폰으로 녹음한 상태였지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통화할 때 나는 화장실에 숨어서 녹음을 했습니다. 미경이는 녹음을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거면 충분해요. 이제 행동에 옮겨야 할 때예요.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요. 미경이는 변호사 친구 몇 명을 더 불렀습니다. 그중에는 가족법 전문인 분도 있었고 부동산 전문인 분도 있었지요. 그분들이 나를 둘러 앉아서 차근차근 계획을 짰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께 모든 걸 한 번에 들이대면 안 돼요. 그러면 며느리분이 미리 자산을 빼돌릴 수 있어요. 우리는 동시에 그리고 조용히 움직여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가만히 있는 법만 배워왔던 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계획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에 변호사가 4명, 나 1명, 5명이 둘러앉아서 마치 군사 작전을 짜는 사람들처럼 진지했습니다. 큰 종이에 우리 집 식구들 이름과 자산 목록을 다 적었지요. 분당 단독주택, 며느리 명의, 시골 땅 약 1000평, 며느리 명의, 통장 5개, 며느리 명의. 내 명의로 남아있는 건 핸드폰 하나, 신분증, 그리고 결혼 반지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70평생을 살았는데 내 명의로 된 게 그것뿐이라니. 가족법 전문이라는 박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님, 이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식이나 며느리가 부모님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도와드려야 해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 부등본을 확인해서 며느리가 어떤 명의 변경을 했는지 모두 추적한다. 둘째, 며느리가 보낸 카톡, 문자, 그리고 녹음 파일을 정리해서 증거 패키지를 만든다. 셋째, 가처분 신청을 해서 며느리가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넷째, 정신감정 결과서를 통해 내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법적으로 증명한다. 다섯째, 며느리에게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낸다. 한 단계 한 단계가 평생 살림만 하던 나에게는 생소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받아 적고 외우고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날 미경이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나는 처음으로 핸드폰에 메모를 했습니다.
가처분, 명예신탁, 내용증명.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단어들. 그 단어들이 이제 내 인생을 구하는 열쇠가 되어 있었지요. 지하철을 타고 분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 메모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흘끔흘끔 나를 쳐다보더군요. 일은 가까운 노인이 핸드폰 화면을 그렇게 진지하게 보고 있으니까 이상해 보였겠지요. 그래도 나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가 내 인생의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그 감각, 그게 다리에 힘을 줘서 분당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택시를 탔던 그 길이요. 그 사이에도 나는 집에서 계속 어수룩한 척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자신만만해졌지요. 내 앞에서 노골적으로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또 약 드시는 거 잊으셨어요? 어머, 정말 큰일이네. 후견인 빨리 알아봐야겠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 며느리는 가끔 친정엄마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친정엄마라는 사람이 내 또래쯤 됐을까요? 나보다 두세 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거실 소파에 떡 앉아서 며느리한테 명령을 했지요. 정아야, 차 한 잔 가져와라. 그리고 사부인은 어디 계시냐? 사부인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쓰는 게 신기했습니다. 평소 명절에 만나면 굉장히 깍듯하던 그 사람이 자기 딸 집에서는 안주인 행세를 했어요. 나는 방에 있다가 사부인 어디 계시냐는 말에 거실로 나갔지요. 그 사람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사부인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하더군요. 마치 내가 시한부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며느리가 친정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경이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며느리는 이미 시골 땅까지 자기 명의로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미경이가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건 내가 49제 직후 며느리가 어머니 행정 처리할 게 있어요 라며 받아갔던 인감 도장과 신분증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한순간의 신뢰가 한 번의 도장이 평생을 일군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거지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중에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인감을 맡긴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절대로 인감과 신분증을 한꺼번에 다른 사람한테 맡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 이야기의 절반밖에 안 왔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나는 분당 집에서 계속 살았지요. 며느리와 한 지붕 아래서 매일같이 모욕을 견디면서요. 가끔은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시골 어디 작은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그냥 거기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미경이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님은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나는 매일 미경이와 통화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가 있는 낮 시간에요. 어머님, 오늘은 어땠어요? 미경이의 그 한마디가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요. 나는 미경이한테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미경이는 그걸 다 기록했지요.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요. 그 통화가 끝나고 나면 나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경아, 정말 고마워. 미경이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지요. 어머님,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분명히 어머님을 도왔을 거예요. 저는 그저 엄마 대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미경이는 자기 어머니 영자 언니 얘기도 가끔 해줬습니다. 영자 언니가 살아계실 때 어떤 분이었는지, 항상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려고 하셨다고요. 가난한 집에 김치를 가져다 주시고 아픈 노인들 병원에 같이 가시고 그러셨다고 했지요. 미경이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우리 엄마가 어머님 시집살이 얘기 들으시고 늘 마음 아파하셨어요. 순자가 너무 착해서 시댁에서 휘둘리는 거다라고요. 나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영자 언니가 그렇게까지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별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영자 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이 40년을 넘어서 그 딸 미경이를 통해서 나를 구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인생의 길이라는 게, 사람의 끈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거지요. 그 사이에 나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 행동, 그리고 내 느낌까지 모든 걸 자세히 기록했지요. 미경이가 그러는 게 좋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나는 내 인생을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걸 양보해 왔는지, 그리고 그게 결국 이런 결과로 돌아왔다는 것까지요. 어느 날 밤에는 일기를 쓰다가 갑자기 손이 떨려서 펜을 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43년 전 신혼집에서 시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순자야, 너는 며느리니까 참아라. 순자야, 너는 어미니까 양보해라. 순자야, 너는 여자니까 마지막에 먹어라. 나는 그 말들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진심으로 슬퍼했고, 남편이 떠났을 때도 그 가르침대로 며느리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았지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결국 나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참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 마지막에 먹지 않겠다. 이른에 가까운 나이에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은 미경이 사무실에 숨겨놓았습니다. 분당 집에는 어디 둘 데가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내 방을 자주 뒤졌으니까요. 한 번은 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와서 옷장을 열어보고 서랍을 뒤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지요. 며느리는 내가 뭔가 숨겨놓은 게 있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비상금 같은 거요. 그래서 나는 일기장도 미경이가 알려준 변호사 명함도 다 내 가방 깊숙이 넣어서 미경이 사무실로 가져갔습니다. 거기가 내 비밀 금고였지요. 43년 동안 살림한 내가 내 자식 집에서 그런 비밀 금고를 갖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전화를 했지요. 어머님 됐어요. 며느리분이 분당 집도 시골 땅도 통장도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됐어요. 나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그동안 응축됐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그런 눈물. 그리고 그날 저녁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분당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서류를 받았을 때의 표정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우편물을 열어보던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그러더니 종이를 떨어뜨리고 나를 휙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떨리는 목소리. 평소에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아야, 그건 가처분 결정문이야. 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내 명의로 빼돌린 자산은 이제 처분할 수 없어. 그리고 내일이면 내용 증명도 받게 될 거야. 모든 자산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에 들어갈 거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평소에 그 우아하고 살가운 표정이 어디로 갔는지 거기 있는 건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낯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노망 들으셨어요? 정말 변호사한테 가셨어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아들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종이를 던지듯 아들한테 내밀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어머니가 우리한테 이렇게 해. 아들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변호사라니,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도 알고 있었지? 정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들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변명도 부정도 하지 못하더군요. 며느리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오빠, 뭐라고 좀 해봐.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지신 거잖아. 아들은 며느리를 한 번, 나를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끝내 며느리 편에 섰습니다. 엄마, 오해세요. 정아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한마디가 47년을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내 안에 무엇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는 실 한 가닥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툭 하고 끊어지는 그런 소리. 아들의 눈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그저 그 여자의 남편일 뿐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순간에 슬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43년 동안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그 무게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의 자유. 그게 그날 내가 처음으로 만난 진짜 자유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내 아들도, 내 며느리도, 내가 알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민호야, 알겠다. 더 이상 너희한테 기댈 생각 없다. 엄마는 내일 짐 싸서 나갈 거야. 며느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면서도 어머니,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가족인데 어쩌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 모양새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시어머니를 쫓아냈다는 말 듣기 싫었던 거지요. 그날 밤 나는 짐을 쌌습니다. 큰 짐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사진첩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평생 모은 살림 중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가구도, 그릇도 다 분당 집에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며느리 이름으로 등록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처음으로 내가 내 발로 어딘가를 떠나고 있다는 그 느낌. 그건 4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짐을 싸면서 가장 망설였던 건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첩에 있는 그 사진. 22살의 내가 검정 머리에 빨간 한복을 입고 옆에는 26의 신랑이 서 있는 그 사진. 그 사진을 가져가야 할까, 두고 가야 할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가져가기로 했지요. 그 사진 속에 나는 적어도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43년 동안 내가 잃어버린 그 주인공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사진첩을 가방에 넣으면서 나는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사람으로 살자. 그저 김순자로 살자. 나는 미경이 사무실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 햇볕은 잘 들지 않았지만 내 방이었습니다. 누가 노크하지 않아도 내가 언제 일어나든 언제 자든 내 마음대로였지요. 처음 며칠은 적응이 안 됐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43년 동안 누군가의 소리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들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며칠이 지나니까 안식이 되더군요. 아침에 눈을 떠서 천천히 차 한 잔을 끓이고 창가에 앉아서 마시는 그 시간. 비록 분당 단독주택만큼 화려하지 않아도 그 한 잔의 차가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차였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침을 차려주기만 했던 내가 처음으로 내가 마실 차를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미경이는 정말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강하게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과 카톡 메시지 앞에서는 결국 무너졌지요. 결국 며느리는 모든 자산을 원상복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분당집, 시골 땅, 그리고 통장에 있던 모든 돈까지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미경이는 형사고발까지 가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내 아들의 아내였으니까요.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날, 며느리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며느리는 나를 한 번도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 변호사 옆에 앉아서 종이만 보고 있었지요. 도장을 찍을 때도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 내가 그 며느리를 위해서 끓여줬던 갈비찜,
같이 다녔던 가족 여행, 손주들 키워준 시간들이 다 무엇이었나. 회의실을 나오면서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더군요. 어머니, 잘 사세요. 그 차가운 한마디. 사부인 할 때부터, 그러니까 결혼한 첫날부터 어쩌면 며느리는 늘 이런 차가운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봤던 거지요. 회의실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먼저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내려가는데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려는 그 행동,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며느리를 본 적은 없습니다. 미경이가 옆에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끝났어요. 정말 잘 견디셨어요. 그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나는 엘리베이터 앞 벽에 기대섰습니다. 5달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5달. 그 5달이 내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이었지요. 43년의 결혼 생활보다도 더 긴 그런 5달이었습니다. 미경이가 데려가 준 작은 식당에서 그날 저녁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먹는 내가 직접 돈을 내고 시킨 갈비탕이었지요. 그 국물 맛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또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곧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가장 깊고 가장 아픈 부분이지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 한마디까지 꼭이요. 자산을 되찾은 후 나는 분당집을 팔았습니다. 그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시골 땅도 정리했습니다. 그 돈으로 나는 작은 빌라 한 채를 샀습니다. 미경이 사무실 근처에. 이른이 다 돼서야 처음으로 내 명의의 집을 갖게 된 거지요. 평생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였던 내가 이제 처음으로 그냥 김순자가 된 겁니다. 그 이름, 43년 만에 다시 만난 내 이름. 그런데 자유는 생각보다 쓸쓸했습니다. 분당 집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때 아들이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더군요. 손주들도요. 며느리는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고 아들 부부는 별거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풍문으로요. 직접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손주들의 얼굴이 그리워서 한밤중에 사진을 꺼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내 것을 지키려면 가족을 잃어야 했고, 가족을 지키려면 내 모든 것을 잃어야 했고, 그 두 길 사이에서 나는 내 것을 지키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지금도 가끔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만약 내가 다시 그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는 또 같은 길을 갈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잃고 가족을 얻는 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가끔 미경이가 나를 보러 옵니다. 영자 언니의 딸 미경이 자기 어머니 친구라서 그런지 나를 친엄마처럼 대해줍니다. 차도 사들고 오고 가끔은 식사도 같이 합니다. 미경이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어머님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 믿고 모든 걸 다 넘기시고 결국 빈손이 되시는 분들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들려줘야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앉아서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누군가가 내가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주지 마세요. 며느리 사위가 아무리 살갑게 굴어도 인감과 신분증은 절대로 한꺼번에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잃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사세요. 남편이 떠난 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남편을 잃었을 때 느꼈던 그 자유,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진짜 자유는 누군가가 떠난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으로 일어설 때 오는 거였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김순자로요. 그걸 깨닫는데 일은 가까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었지요. 하지만 늦은 것보단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늦지 않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가 너무 살갑게 굴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세요. 아들이 너무 자주 며느리 편을 들면 한 번쯤은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명의의 무엇 하나는 꼭 끝까지 지키세요. 그게 작은 통장 하나라도, 작은 집 한 채라도 자기 이름으로 된 그 무언가가 있어야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으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도 나는 내 작은 빌라에서 차 한 잔을 끓이고 있습니다. 손주들 사진을 가끔 보지만 더 이상 한밤중에 울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보다 나 자신을 찾은 기쁨이 조금 더 크니까요. 비록 그 기쁨이 쓸쓸한 빛깔이라 해도요.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은 분당집 그 거실에서 손주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던 그 짧은 일주일을 떠올립니다. 그건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한 늙은 여인의 푸념일지도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거울이 될지도. 어쨌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천국이고 누군가에게는 지옥이라는 걸, 그 차이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제 인생의 또 다른 깊은 이야기를 그 영상에서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보다 더 깊고 더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일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